오만둥이의 책꽂이 5번째 책은 아서 단토의 무엇이 예술인가입니다. 사장 경쟁의 끝 그림과 사진의 파라고네. 회화 예술은 죽었다. 이것은 실물 그 자체이거나 그보다 더 숭고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티안 하위언스 1622년 카메라 옵스큐라를 들여다보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파라고네, 이탈리아로 비교는 한 예술이 다른 예술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때 쓰는 말이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와 다른 예술들, 시, 음악, 조각, 건축을 비교하는 소론을 썼다. 결론은 회화가 다른 모든 예술보다 우월하다였다. 이 행위의 주된 의도는 다빈치 본인을 비롯한 현직 화가들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었다. 어떤 면에서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회화는 뉴욕의 지배적인 예술이었다. 나는 그들이 즐겨 찾던 시더 바이에서 파라고네를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가령 회화 대 조각, 여자는 그림을 그리기에 부적합하다는 태도는 확실히 존재했다. 여자들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예술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때 문제의 초점은 어떤 예술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가에 맞춰졌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남자들은 회화를 깎아내렸다. 1970년대에 들어 조각과 사진은 여자에게, 회화는 남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졌고 그와 동시에 회화는 과거의 영광을 잃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 미술은 명확히 분할되지 않으며 콜라주가 설치미술보다 윗자리에 있다거나 퍼포먼스가 그 둘보다 윗자리에 있다고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오랫동안 사진과 회화 사이에는 파라고네가 있었다. 미술의 역사가 정치의 역사와 뒤얽혀 있는 시대에 누구도 그것이 미술사에서 마지막 파라고네가 되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파라고네는 예술의 형식에 의거하여 비교를 하는 일반적인 파라고네와 달랐고 사진을 예술로 분류하기를 거부하는 막연한 분위기로 존속했다. 프랑스에서는 이 분위기가 비교적 빨리 해소된 것처럼 보였다. 1839년에 은판 사진술이 발명된 후 1857년 살롱전에 최초로 사진이 그림, 조각과 함께 전시되었다. 반면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1917년에도 여전히 미술계가 사진을 거부한다고 느꼈다. 1917년에 뉴욕에서 열린 독립미술가 전시회는 마르셀 듀샹의 샘을 거부하여 오명을 얻었지만 이때 사진이 거부당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 전시회의 모델인 프랑스 독립미술가 전시회는 또 다른 낙선전 그리고 1863년의 살롱전에서와 같은 가혹한 심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심사 무상금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표방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스티글리츠가 자신의 화랑을 닫을 무렵 미국에서 사진이 순수 미술의 하나인가 아닌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였다. 나는 미술관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도 철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미해결로 보았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1930년에 뉴욕주 버팔로의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은 스티글리츠의 사진 컬렉션을 매입했고 1940년에 뉴욕 현대미술관은 사진 전시관을 설립하고 에드워드 스타이컨에게 관리를 맡겨 자신의 현대성을 널리 알렸다. 그러나 한참 후인 1958년에도 윌리엄 캐닉은 철학 독자들에게 사진은 경계에 걸쳐있는 예술품의 경우라고 넌지시 말할 수 있었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사진은 앤트 세디와 엉클 알이 신혼여행지인 시더포인트에서 찍은 노르스름한 스냅 사진에서부터 2008년 소더비 경매에서 334만 $456에 팔린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의
99센트 투 딥티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어쩌면 프랑스에서 사진에 둘러싼 분규가 즉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사진이 초기의 은판 사진 중 하나였고 장인이 손으로 그린 보통의 작은 초상화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상화 위에 그린 것일지라도 말이다. 소문에 따르면 화가인 폴 들라르슈는 루이 다게르의 이 발명품을 처음 알았을 때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화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한다. 그 즉시 파라고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적어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범위에서 아무도 들라루슈가 실제로 이 말을 했다고 확인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양한 미술 아카데미들이 여전히 역사화를 가장 위신이 있는 회화 장르로 여기던 시대에 들라루슈는 중요한 역사 화가였고 대체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했던 만큼 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진으로부터 위협을 거의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랑케이의 유명한 정의를 빌리자면 과거를 본래 있었던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에 관심을 쏟았고 그래서 들라루슈는 1833년에 역사 기록과는 반대로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 장소를 지하 감옥으로 묘사했다. 이 회화의 선택권은 1839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 계속된 회화와 사진의 파라고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1930년경에 이르러서야 파라고네가 끝나고 사진은 간신히 예술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들라루슈가 품고 있던 생각은 기술은 전혀 필요 없이 셔터만 누르면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리는 대단히 사실적인 그림을 능가하는 초상이나 풍경 사진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사람이 세계의 그림을 창조하기 위해 연필이나 붓 같은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는 건 그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사진술의 또 다른 발명자인 윌리엄 헨리 폭스 테벗도 들라루슈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여 단지 자신이 직접 애써 그리지 않아도 되는 방문 기념품들을 원했고 그래서 자연이 제 스스로를 그리는 방법을 발명하고 그것을 자연의 연필이라 불렀다. 누가 봐도 사진술은 셔터 누르기에 그치지 않는다. 은판 사진은 할로겐화 은을 요오드 증기로 점착시켜 코팅한 거울 같은 금속판이다. 그 위에 이미지를 투사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몇 초간 노출시키면 이미지가 고정된다. 게다가 금속판 위에 실물과 완벽히 똑같은 이미지가 형성되는 이 사진술에는 신비한 면이 있다. 종이 네거티브를 이용하는 폭스 테벗의 사진술과 달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포착한다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 이 기술은 마법과 같은 매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손과 눈의 재현 방법을 앞서는 이 카메라의 우월성은 르네상스와 함께 거의 사라진 어떤 전통과 연결성을 지닌다. 미술사가 한스 벨팅은 걸출한 저서 청산과 숭배에서 그 전통을 멋지게 추적한다. 이 책에 따르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땀에 젖은 얼굴이 마술처럼 전이되어 나타난 베로니카의 베일이나 토리노의 수위처럼 사람들이 흥미를 느꼈던 종류의 그림은 화가의 손이 아니라 신비한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물론 성 누가가 그린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도 빼놓을 수 없다. 성모 마리아는 자애로운 기적을 통해 누가의 화판에 자신과 완벽하게 닮은 그림이 생겨나게 했다. 내가 보기에 게르치노의 훌륭한 그림 안에서 성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기적임이 분명하다. 성 누가는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만들어낸 것, 그림 속의 천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실물과 대단히 똑같은 그림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이미지는 마치 거울상처럼 성모 마리아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성모 마리아가 그림 안에 임했고 따라서 그 그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며 소원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 초상 자체도 성 누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어쨌든 카메라로 찍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마치 자연이 스스로를 그린 것처럼 보이고 화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림을 사진처럼 보이게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 들라로슈는 관대하게도 다게르가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다게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진정한 업적은 다른 발명품인 디오라마였다. 들라로슈는 1839년 다게르를 위해 정부에 추천서를 썼다. 다게르의 방법은 미술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미술의 기본 원리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므로 심지어 대단히 뛰어난 화가들에게도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파라곤의 틀을 재현해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사진이 최대한 개선된 방법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대상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보다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외치는 사진술의 자랑이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라파엘 전파 화가 윌리엄 메이스 브라운과 존 윌리엄 힐이 좋은 예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네이션의 첫 번째 미술 평론가이자 미국에서 전문적인 미술 비평을 창시한 사람들 중 하나인 러셀 스터지스가 미국 회화의 미래는 국립디자인 아카데미의 회원들이 내놓고 있는 미술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력한 미술 평론가인 존 러스킨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던 영국 라팔 전파 협회처럼 두 화가도 자신들이 직접 명명한 시각적 진리를 믿었다. 러스킨은 1851년 런던 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썼다. 라파엘로 이래로 화가들은 엄격한 사실보다는 고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화가들은 그림 그리기의 모든 진부한 법칙들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만 그리기로 결심했다. 미국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면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추측하건대 이런 찬사는 그렇다면 카메라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힘들게 그리느니 그냥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카메라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정직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사진은 시각적 진리의 기준이었다. 사진의 예술적 타당성은 주어진 어떤 사례에서든 무엇이 시각적 진리인지를 보여준다는 데에 있었다. 19세기의 화가들은 카메라의 재현물이 종종 사람의 시각에 대단히 생경했음에도 분명 시각적 진리는 사진에 의해 규정된다고 믿었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최근에야 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운동하는 말을 찍은 머이브리지의 사진이었다. 화가들은 머이브리지의 이미지들이 말이 달릴 때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서 우리 눈에 보이는 달리는 말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데도 머이브리지의 사진을 자신의 말그림에 사실상 베껴 넣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비치는 동물들은 머이브리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운동하지 않으며 만일 똑같이 운동한다면 애초에 사진이란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머이브리지가 조잡하지만 권위 있어 보이는 그 실험을 착안하고 설계한 것은 말의 네 발굽이 동시에 지면에 닿는 순간이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사람의 눈이 지각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머이브리지가 출간한 사진들은 토머스 에이킨스 같은 화가들과 미래파 화가들, 그리고 특히 에드가 드가에게 충격을 주었다. 드가는 말을 그릴 때 뻗정다리로 잔디밭을 뛰어가는 모습으로 그리곤 했는데 머이브리지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정확히 똑같지만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드가는 직접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 이미지들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마 사진이 우리에게 사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생각은 광학적 진리와 시각적 진리를 혼동하고 있다. 머이브리지는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들을 조롱했지만 그들이 묘사한 달리는 말은
광학적으로 옳은 머이브리지의 어느 사진보다도 시각적으로 월등히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의 그림은 말을 말답게 보여주었다. 또 다른 예는 초상화다. 사람의 얼굴이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아카데미 화가들이 이야기 그림에서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종류별로 숙달해야 했던 인상학의 표정들, 즉 슬픔, 기쁨, 분노이라기보다는 표정들 간의 변화다. ISO 160의 필름 감도와 60분의 1의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면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얼굴 모습, 말하자면 표정과 표정의 중간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밀착 이미지의 이미지를 보고는 종종 진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거울에서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처드 에버던의 대표적인 인물 사진에서처럼 카메라가 얼굴을 낯설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현대의 카메라를 통해 사진사는 동작을 정지시키고 스틸 사진을 만들어 채색한 초상화로는 생겨난 적이 없고 생겨날 수도 없었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스틸 사진은 광학적 진리를 보여주지만 지각적 진리, 즉 우리가 보는 세계의 상투적인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는 에버던이 나의 친구이자 철학자인 이사야 벌린을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을 처음 깨달았다. 그 사진은 이사야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아무도 알아볼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음침한 표정을 표착했다. 게다가 그가 가끔 이렇게 보인다는 것마저도 틀린 말이다. 그는 사람의 눈에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 건 단지 ISO 160, 셔터 스피드 60분의 1에 f22에 맞춰진 카메라뿐이니 사람이 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때 카메라는 눈의 한계를 보여준다. 카메라는 우리가 렌즈처럼 볼 수 있다면 비로소 포착할 수 있는 사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있어, 좋아, 바로 그거야 라는 요구를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는 가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좋은 진짜 모습을 스냅 사진으로 찍어 밀착 인화지에 담을 수 있다. 이 생각들이 생생하게 떠오른 것은 1867년부터 1869년까지 에두아르 마네가 막시밀리안의 처형을 그린 5버전의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그 그림들은 2006년 5월에 큐레이터인 존 앤더필드가 현대미술관에서 연 훌륭하고도 교육적인 전시회에 한꺼번에 전시되었다. 멕시코 당국이 금지했기 때문에 처형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마네는 신문 기사에 의존했고 보도가 들어오는 동안 그 세부는 계속 변했다. 처음에 마네는 멕시코 게릴라들이 처형을 집행했다고 추측하여 멕시코 중절모를 쓴 총살 집행대를 들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진 한 장이 알려주듯이 총살 집행대는 마네의 최종 공식 그림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너덜너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복을 갖춰 입은 멕시코 군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졌다. 갑자기 마네가 만일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그런 방식으로 그 사건을 보여주려 했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구식 소총들이 발포된 바로 그 순간을 그렸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막시밀리안과 동시에 처형된 희생자들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다. 당시의 사진은 아직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이렇게 빨리 기록할 수 없었다. 라이카는 다음 세기에 들어서야 발명되었다. 필름은 너무 느리고 노출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그려진 방식에는 사진의 고유한 몇몇 특성이 나타나 있다. 평론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1954년에 추상과 재현이란 훌륭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토에서 쿠르베에 이르기까지 화가의 첫 번째 과제는 평면을 파내어 3차원의 공간처럼 보이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 환영은 어느 정도는 시각적 사건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무대와 비슷했고 그림의 표면은 그 무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마네는 무대의 배경막을 앞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그 뒤에 등장한 화가들은 그것을 계속 앞으로 끌어당겼으며 마침내 그 망은 창문에 철썩 부딪혀 창문을 막고 무대를 가려버렸다.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말하자면 다소 불투명한 창유리뿐이다. 내가 아는 한에서 어느 누구도 전통적인 재현에서 모더니즘적인 재현으로의 이행을 이런 말로 묘사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마네에게 모더니즘 프로그램을 시작한 공적을 이런 식으로 돌린 적이 없었다. 내가 다른 면에서 그린버그와 아무리 다르다 해도 나는 그의 이 접근이 대단히 명쾌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의 질문은 회화적 공간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 마네의 중대한 사고 전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인데 나는 그의 사고 전환이 사진의 영향이었다고 추측하고 싶다. 사람들은 대부분 근대에 펼쳐진 재현 기술의 역사에서 사진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적 발명품이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린버그는 회화라는 매체의 결정적 본질은 평면성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조토에서 쿠르베에 이르는 회화의 위대한 창조적 업적의 필요 조건인 환영의 공간을 사실상 부인하는 말이다. 그린버그의 견해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가 용기를 내어 모더니즘이 마네에서 비롯되었다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견해 덕분이었다. 이 두 생각을 하나의 인과적 이야기로 묶는 데에 필요한 것은 예술이 전통적인 모습에서 근대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 사진이 유효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다. 따지고 보면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지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처럼 일시적이고 더덥기만 했는데 그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능력을 지닌 카메라보다 무엇이 더 근대적일 수 있었을까? 카메라는 깊이를 축소하고, 즉 배경막을 앞으로 끌어오고 형태를 납작하게 했다. 내 생각에 이는 주로 그 시대의 렌즈들이 대부분 망원 렌즈라 대상을 눈으로 볼 때마다 더 가깝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림 속의 총살 집행 때는 소총의 총구를 희생자들에게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이 들이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우리도 텔레비전으로 야구 경기를 볼 때 이런 것을 경험한다.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설치되어 텔레스코핑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투수와 타자를 거의 코앞에 갖다 놓는다. 마네의 막시밀리안 그림은 그와 비슷한 처형 장면을 보여주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마네는 마드리드로 가는 여행길에 이 그림을 보았다. 그러나 고야가 이 처형 장면을 그린 1808년에는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거리는 시각적 진리의 이름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었다. 마네는 또한 전통적인 배색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진 속에서 정면으로 조명을 받은 대상들이 그림자를 멀리 던져버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형체가 납작해 보이는 것과 비슷한데 마네는 인물을 그릴 때 이 효과를 적용했다. 그린버그는 밝기를 위해 마네는 이 평면성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쓴다. 그러나 보다 깊은 진실은 그 렌즈들이 이미지를 중앙 전면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네의 생 라자르 역을 보면 모든 것이 전경에 밀집해 있다. 마네의 그림이 사진작가인 나다르와의 논의로부터 큰 덕을 보았다는 것을 두고 나는 내기를 할 수도 있다. 1874년에 제1회 인상파 전시회는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모더니즘을 탄생시킨 것은 카메라였다. 오노레 도미에는 기구를 타고 파리 상공으로 올라간 나다르를 멋지게 희화화했다. 나다르는 기구를 이용해 항공사진을 찍은 최초의 인물이었고 망원 사진을 찍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도미에는 자신의 그림에 나다르, 사진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다 라는 농담조에 제목을 붙였다. 나의 추측으로는 나다르를 마네의 이름으로 교체하고 문장을 거꾸로 놓아야 옳을 듯하다.
그린버그가 1960년의 논문 모더니즘 회화에서 제기한 그 평면성 이론의 아이러니는 그 이론은 회화 매체를 그 본질, 즉 평면성으로 환원시키는 방법론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사진이라는 다른 매체의 가공품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가 자신의 비평이론을 기초로 삼으려 했던 매체들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이쯤하기로 하자. 어쨌든 마네는 카메라를 모방하여 마치 시각적 진리가 당시의 사진술이 만들어낸 가공품인 양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우연히 현대미술관은 두 전시회를 동시에 열었다. 하나는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마네의 막시밀리안의 처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색들을 포개놓은 단색 화법으로 출발한 브라이스 마든의 전시회였다. 나는 브라이스 마든의 그림들을 모더니즘이 한 시대 양식으로서 종말을 고한 증거로 보았다. 그 그림들은 정확히 말해서 포개진 회색들인데 보다 짙은 회색으로 된 어둑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제스퍼 존스나 알베르토 자코메티 같은 다른 화가들에게는 작품의 주요 관심사인 사물이나 인물을 뒷받침하는 배경의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이었다. 마드는 그 짙은 회색을 앞으로 끌어당겨 그림의 표면과 일치시키고 그 표면을 주제로 삼아 그림을 오브제로 변환시켰다. 그린버그가 말하듯이 모더니즘의 역사는 배경과 전경의 공간을 좁혀온 역사로 그 발전의 중요한 단계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세잔이 테이블의 표면을 관람자 쪽으로 일으켜 세워 입체파 화가들이 특히 그들의 콜라주에 이용한 것과 같은 공간을 창조한 예가 있고, 화가들이 오려낸 신문기사와 지폐처럼 납작한 물체를 평평한 표면에 핀으로 꽂거나 풀로 붙여 그림자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깊이를 줄일 수 있었던 트롱프르요의 미국적 변형이 있다. 다음으로 폴 고겐과 나비파의 필연적인 평면화가 있다. 나비파는 장식을 우선으로 하고 아르누보의 대단히 장식적인 포맷을 채택했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준 빈센트 반 고흐는 일본의 목판화에서 발견한 형태의 평평함을 추가로 차용했다. 또한 라파엘 전파도 카메라를 모방하려고 시도하면서 대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깊이를 제거했다. 그러므로 마네에서 마든에 이르는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평면성이 환영의 공간을 이기고 그 정점에서 2차원성이 3차원성에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파라곤에는 더 지그재그에 가까운 길을 걸었다. 카메라가 시각적 진리를 포착하는 데에 있어 더 우월하다고 하면 화가는 마지못해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들라로슈는 회화의 우월성은 회화가 지루하고 낡은 진리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데에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회화는 그 자신만의 진리를 창조할 수 있었다. 자연의 연필은 창조적 상상 없이 렌즈 앞에 놓인 것을 추적하기만 한다. 사진사는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을 재현할 수 있는 반면에 화가는 자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사물을 지금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들라로슈는 자유를 얻고 역사적 진리에 도달했다. 화가는 사건을 재현할 때 순간을 선택한다.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에서 희생자는 눈이 가려진 채 공포 속에서 집행용 받침나무를 더듬어 찾기 시작한다. 아주 잔인한 그림이다. 그녀는 빠르고 깨끗한 죽음을 원하고 도끼를 잡은 망나니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들라로슈는 레이디 제인의 피를 흡수하고 잘린 머리를 받아줄 짚을 그린다. 그러나 효과를 위해 그는 처형 장소를 야외의 처형대가 아닌 지하 감옥으로 정한다. 다른 그림에서 그는 의회파 원두당 군인들이 파이프 담배의 연기를 찰스 1세의 얼굴에 불어대는 장면을 그려준다. 그는 그림을 소설적으로 다룬다. 사진사들도 재빨리 대응하여 카메라 렌즈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만일 그것이 기준이라면 그들도 예술가로 간주될 법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진가 헨리 피치 로빈은 배우들을 고용해 감정적인 장면을 구성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 하나인 쓰러짐은 젊은 여자가 죽어가는 순간을 보여준다. 피치 로빈슨의 구성적인 사진들은 제프 월의 커다란 역광 사진들에 영향을 미쳤고 그 작품들과 관련하여 이것도 예술인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상주의가 도래하자 사진가들은 연초점, 코팅된 렌즈, 두꺼운 인화질을 통해 그 효과를 따라잡는 방법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찍이 들라루슈가 다게르의 연금을 지원해달라는 청원서에서 사진에 예술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스티글리츠는 아직도 사진을 예술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행히 그 논쟁은 모더니즘 덕분에 무의미해졌다. 카메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작품도 괜찮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명제다. 어쨌거나 역광을 사용하겠다는 월의 영감은 버스 정류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왜 사진이 예술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는가는 주로 회화를 예술로 만들어주는 듯 보이는 모든 요소가 이른바 상형 문자에는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명확해진다. 즉 사진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노출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손기술이 필요 없었다. 이는 상형 문자와 마찬가지로 사진에서도 손이 발만큼이나 불필요함을 의미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눈만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뒷상으로 돌아간다. 그는 미학뿐 아니라 손과 눈을 모두 예술의 정의와 무관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예술의 개념을 고쳤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의 광고판을 예술로 만들게 해준 그 정신과 관련하여 카메라의 또 한 가지 용도를 논하면서 이 장을 끝맺고자 한다. 그 용도는 바로 1960년대의 사진 실크스크린이다. 실크스크린 인쇄는 사람들이 워홀의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것과 특히 잘 어울렸다. 그는 1963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크스크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의 그림이 내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게 된다면 아주 멋질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워홀의 전작 도록을 엮은 저자들에 따르면 워홀은 그의 작품을 알려하거나 작품 안에서 그의 손길을 식별하려 하는 사람들을 피했을 뿐 아니라 화가의 역할을 예술 작품의 저자로 보는 견해를 논박했다. 그는 또한 오브제의 시각적 특징들을 통해 오브제를 알아보는 미술 감정에 도전했다. 어떤 실크스크린이 그의 것인지 아니면 가령 제라드 말랑가의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터치가 없기 때문에 화가의 눈처럼 화가의 손도 팩토리의 작업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워홀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말 그대로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다. 실버 팩토리 시절에 기획한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브릴로 포장 상자의 모사본들과 그 동생들을 만드는 일이었다. 1964년 봄에 스테이블 화랑에서 열린 그 전시회는 나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었다. 실크 스크린이 없었다면 그 전시회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브릴로 상자를 만들 때 그는 포장 상자의 윗면과 내 옆면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합판으로 제작한 상자의 면에 망을 대고 그 위에 잉크를 눌러 스텐실하는 방법으로 실제 상자의 복사본을 만들었다. 내가 현대미술에 철학적으로 몰두한 것은 그 전시회를 방문하고부터였다. 나는 그 상자들이 예술이라고 얼마간 인정했지만 그 즉시 그 상자와 시각적으로 그 상자와 똑같이 생긴 실제의 슈퍼마켓 브릴로 상자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론의 문제였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두 종류의 상자를 다르게 만드는가였고 철학자들이 존재론의 문제라 부르는 예술의 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였다.
1960년대의 큰 사건은 어떤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부상이었고, 그 현상은 당대의 모든 주요 활동, 즉 팝아트, 미니멀리즘, 플럭서스, 개념미술 등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미술계에서 통하던 유명한 주문은 프랭크 스텔라의 부르퉁한 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볼 때 보이는 것과 사람들이 브릴로 제품을 운반할 때 사용하도록 제임스 하비가 디자인한 브릴로 상자를 볼 때 보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워홀이 팩토리에서 생산한 상자들이 예술품이라면 왜 실제의 상자들은 예술품이 아닐까? 나는 1장에서 이 질문에 답을 했으니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카메라가 수천 년 동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던 철학적 문제,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구체화에 기여했음에 감탄하고 사진과 회화의 파라고네가 왜 최후의 파라고네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듀샹과 워홀이 떠났을 때 예술 개념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우리는 여러 면을 고려할 때 미술사의 두 번째 단계라 볼 수 있는 영토에 진입해 있었다.